한 주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코로나 상황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어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마 17일 날 이제 월요일인데 600명의 확진자가 아마 주일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또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회적 거리 두기 및 방역에 최선을 다해서 스스로 건강 관리에 잘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고, 스스로 건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누가 지켜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군대에 계신 우리 지휘자분들 건강하셔서 그리고 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또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4장 올바른 직업군인상 확립에서 직업군인의 여기 이제 안보관 국가관과 안보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업군인의 국가관입니다. 자, 직업군이란 한 개인이 국가를 어떻게 보고 인식하는가 하는 이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사회적 위치와 경험에 따라서 다양한 국가관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플라톤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가장 이상적인 국가는 정의가 실현되는 어떤 그 사회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우리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관점에서 국가관을 보고 인식한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관이 혼재하는 현상은 한편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국가 간의 혼란을 겪을 가능성 또한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특히 직업군인에게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업군인의 어떤 국가관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어떠한 국가관이 올바른 직업군인의 어떤 국가관인가라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간 정립은 국가라는 어떤 존재 자체에 대해서 개인의 어떤 인식이라든지, 그리고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국가와의 관계 설정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간 정립의 어떤 출발점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군인으로서의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한다는 것은 결국 이 두 가지 이 관점에서 여기는 직업군인이 갖는 정체성에 부합하도록 인식을 구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가와 자신의 관계를 어떤 면에서는 설정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국가 간에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가장 어떤 면에서는 소중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신 안중근 장군이라고 하죠. 위국 헌신 군인 본분에 여기에서 보면 그 장군은 이제 류순 감옥에 수감된 후에 순국 직전에 옥중에서 남긴 어떤 최후의 어떤 유필이 우리가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905년에 이제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을사늑약, 즉 을사조약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을 체결해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제로 빼앗았으며, 1910년에 경술국시로 일본에게 우리나라의 주권을 완전히 잊어버렸지만, 나라를 되찾기 위한 우리 선조들의 노력은 계속되었고,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되찾고자 했던 나라는 대한민국에 이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자, 대한민국은 눈부시게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떤 신생 독립국가들 가운데서 어떤 나라, 어떤 국가들도 이루지 못했던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뤄냈으며, 특히 서구 선진국들이 200년 이상 이룩한 이러한 어떤 이상 걸려서 이룩한 민주주의와 경제적 변형을 우리는 불과
반세기 만에 이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의 어떤 큰 축인 G20 이 국가 일원으로서 전 세계의 경제와 문화를 이끄는 주요 국가로 이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가 어떻게 구성되며 국가를 지키는 힘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가치는 무엇이며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중요성에서 국가의 주요 어떤 구성 요소에서 국가란 여기에서는 일정한 영토, 그 다음에 그 영토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그 다음에 주권에 의한 하나의 어떤 통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사회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국가는 뭡니까? 여기에서는 영토, 국민, 주권이 이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영토는 어떤 국가의 어떤 주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여기에는 통상적으로 보면 토지, 그 다음에 토지와 그 섬으로 구성되는데, 헌법 제3조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영토는 단순히 땅만을 가리키지 않고 영공, 즉 하늘과 영해, 바다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고, 영공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대기권 100km까지를 까지로 보고, 영해는 일반적으로 썰물대의 해안선에서 12해리, 즉 22.224km까지를 어떤 그 나라의 영해로 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영토이며, 또한 살아갈 땅이 없이는 공동체가 시작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며, 따라서 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바로 영토의 보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를 형성하려면 국민을 빼놓을 수 없는데, 국민은 국적, 즉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법적 자격을 가진 이러한 사람을 말하고, 대한민국은 국민의 요건을 즉 법률, 즉 국적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국적 법정주의, 즉 국가의 마지막 구성 요건인 바로 주권이며, 주권이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으로, 주권은 대내외적으로 최고성으로, 대외적으로는 독립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권은 대내적으로 국민이 가지며,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을 선출하는 선거와 국민의 직접적 결정을 의미하는 국민투표의회에서 실현되며, 대외적으로는 주권은 다른 나라와 외교 관계를 결정하는 권한으로서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가 한 국가의 어떤 국내 문제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기능과 역할로서 우리가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어떤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신변을 이러한 보호하는 이런 것일 것입니다. 국가의 1차적 기능은 대외적으로는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치안 유지, 이 기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어떤 2차적 기능으로는 경제, 그 다음에 사회, 문화 등 국민 개개인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국가는 도로나 항만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공시설을 건립하고 의료보험이라든지 의무교육,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특별법이나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사회제도를 만들어서 이를 통해서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평등 속에서 각자의 어떤 이상을 실현하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어떤 국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국가는 1차적으로는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고, 2차적으로는 공공의 어떤 면에서는 그 공공선을 증진시키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가 어느 정도의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즉 최소한의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국민의 어떤 공공복리와 행복의 증진을 어떤 중요한 기능으로 하는, 여기에서는 복지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를 지키는 힘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국가는 국민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어떤 기반을 제공해주고, 그러한 국가가 없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에게는 나라를 잃은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일제에 점령당한 35년간의 어떤 치욕적인 경험이 우리가 있습니다. 일제의 식민지 정책은 한국의 어떤 자주적 근대화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모든 정책이 일제의 식민 통치를 위한 수단으로 계획되고 집행되었으며, 시설의 철비 투자 역시 이를 위한 어떤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은 일제 치하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국가를 잃은 우리 민족은 자유와 평등, 그 다음에 인간의 어떤 존엄성, 그 다음에 행복을 추구할 이러한 어떤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없기에 우리 국민은 어떻습니까? 인간으로서의 어떤 최소한의 존엄이 어려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35년간 국가가 없으면 개인도 사람답게 살 수 없다는 어떤 역사의 교훈을 우리에게 남긴, 이런 어떤 뼈아픈 이러한 역사의 교훈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국가에 대한 권리와 여기에서는 의무로서,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헌법 제10조에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어떤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여기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우선은 평등권이라든지 자유권, 그 다음에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 이런 것들이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국민으로서의 어떤 권리이고 국가로서는 제공해야 할 어떤 의무이기도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민도 국가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1948년 우리가 이제 그 재헌헌법을 통해서 교육의 의무, 그 다음에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토 방위의 의무, 이러한 어떤 국민의 4대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 4대 의무에 더해서 여기에서는 어떻습니까? 재산권 행사의 어떤 공공복리 적합의 의무와 환경 보존의 의무,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 환경의 특성에 따라서 4대 의무 중 중요한 것이 다 중요할 수 우리가 있겠지요. 교육도 받아야 되고, 우리 근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납세도 해야 우리가 국가가 돌아갈 수 있고, 국토방위도 해야 되고.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뽑을 수 있다면 국방의 의무이고, 특히 국방의 의무는 병역의 의무라는 형태로 구체화될 수 있는데, 성인 남성은 병역법에 따라서 군복무를 마쳐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건전한 애국심과 그다음에 호국 정신으로서 사람은 자신이 속한 민족이나 국가의 발전을 자신의 발전과 동일시하게 되는데, 자신이 국가와 운명을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라는 인식을 국가 정체성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어떤 국가 정체성을 바탕으로서 국가 내에 살아가는 시민들의 어떤 마음속에 존재하는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곧 애국심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애국심, 국가를 사랑하는 것이 애국심이다. 그래서 애국심에는 국토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국가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어떤 그 구성원들의 국민과
그 다음에 국가가 지향하는 국가 정신에 대한 어떤 사랑까지 여기에서는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애국심은 무엇입니까? 그 말보다 실천에 있다고 도산 안창호 선생은 말한 바 있는데, 애국심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바로 국가와 국민 사이에 맺어진 어떤 약속인 헌법에 따르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헌법에 따라서 국가는 국민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갖고, 마찬가지로 국민도 국가에 대해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서 국민으로서의 어떤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하나씩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야말로 애국심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들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확신이야말로 모든 애국심의 원동력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이 애국심은 국가에 대한 의무 수행을 넘어서 국가에 대한 어떤 자발적인 헌신과 이 희생을 통해서 실천되고, 한반도는 외부의 어떤 끊임없는 침략 속에서도 반만년 가깝게 어떻게 됩니까? 독립된 국가를 유지해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많은 강적들을 물리치고 민족적 그리고 국가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는 충성과 호국 정신의 바탕을 둔 헌신과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서는 희생이었다는 거예요. 희생의 덕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응당 이러한 선조들의 호국 정신과 헌신의 자세를 계승해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국가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기에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만한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대한민국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주권이 국민에게, 즉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공화국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은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면서 세계 평화와 발전에 기여해왔고, 그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국가가 되어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훌륭한 나라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선열들의 어떤 희생과 헌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어떤 국민적 합의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3.1 독립만세운동, 이거는 무엇입니까? 국민주권주의와 세계 평화의 의지를 어떤 면에서는 동북아시아의 어떤 잘 알려지지 않는 나라에서 세계 만방에 이제 주창한 이러한 어떤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국민의 어떤 4.19 혁명이라든지 5.18 민주화 운동과 같은 이런 어떤 또 6월 항쟁과 같은 이런 실질적인 민주주의 국가 체제로 바꿔나가면서 헌법 정신을 구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우리가 이제 5.18이 들어오는데 참 국가의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로서 국권이 세워가는 이런 어떤 역사의 기틀이 어떤 될 수 있었다고 하고, 또한 잘못된 것은 우리가 반성하고 그러한 일이 이제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만은, 이런 어떤 세계사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보면 대한민국의 어떤 실질적인 민주주의 국가 체제로서 바꿔나가면서 이 헌법 정신을 구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사에 기록될 만한 모범적인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여기에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6.25 전쟁과 북한의 위협에도 이 경이적인 경제 성장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루어 왔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어떤 체제 우월성과 민족적 자부심을 가진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역사적 당위성이 있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자유 대한민국, 즉 자유민주주의 어떤 시장경제 체제의 우월성을 통해서 역사적 자부심을 갖는 대한민국은 북한의 위협과 그다음에 이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어떤 번영과 생존을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직업군인의 어떤 안보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는 어떤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인류의 역사가 우리가 3,400년, 이 3,400년 동안에 전쟁이 없던 기간은 불과 우리가 뭐 어떠 보면은 286년, 6년이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어떤 전쟁 사망자가 1천만 명으로, 그죠? 19세기보다 어떤 면에서는 5배나 증가하였고, 2010년만 우리가 따져보면 84건, 2010년 보면 84건의 어떤 무력총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슬람 지역과 어떤 불특정 다수를 노리는 이런 테러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11일에 우리가 아마 뉴스에서도 봤겠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어떤 무력충들이 격화되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공격을 가자스탄의 한 고층 건물, 즉 13층짜리의 고층 건물이 이제 사격을 해서 붕괴되자, 또 팔레스타인은 어땠습니까? 팔레스타인은 그 무당 단체는 그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의 어떤 로켓포를 130만 발을 발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소수 인원이 또한 사망을 하는 이런 사건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전쟁은 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 전쟁은 사소한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전쟁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주로 종교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운동 경기, 그다음에 민족, 종족 이런 어떤 다양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영토와 관련된 여기에서는 경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어떤 세부적으로 보면 표면적 원인은 무엇입니까? 어떤 민족과 민족, 그다음에 종족 간의 어떤 갈등, 종교 분쟁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지만 성지에 대한 어떤 점령과 파괴 등도 대표적인 우리가 예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전쟁은 에너지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래는 치열한 자원의 어떤 쟁탈전이 예상되며 많은 미래 예측 과학자들은 지구의 에너지 자원 고갈 문제로 인해서 이제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계 원유의 매장량이 이제는 100년 이후 고갈될 것으로 이제는 학자들은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반도의 주변 환경과 안보 환경을 보면 먼저 이 안보라는 것은 안전 보장의 어떤 줄임말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군인에게 있어서 이 안보관은 매우 중요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한반도는 강대국에 둘러싸이는 어떤 면에서는 불안정한 지역으로 중국과 러시아, 일본의 어떤 국방비는 우리나라의 어떤 2.5배에 달하고 있고 5배 이상이 되고, 그다음에 세계 군사력의 절반 이상이 어떻게 한반도 주변에 포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군사력 증간도 우리는 지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반도 주변에. 특히 남북한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잠시 교전 상태이지 북한의 어떤 핵가별은 전 세계를 불안하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군인은 항상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 우리가 대비해야 한다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은 다른 나라의 역사 속의 어떤 일이 아닌 이런 위험순위가 높아져가는 이 한반도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어떤 경제 파탄과 어떤 신장난, 그 다음에 체제 불안, 그 다음 이런 것들이 가중되면 어떻게 합니까? 돌파구를 마련을 해야 되겠죠. 그럼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남북한의 어떤 평화와 화해의 무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아니라는 거죠. 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안보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실적으로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군인은 적과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부대를 육성을 어떤 스스로의 어떤 전투 기술 전문가가 육성하고 스스로 전투 기술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 직업군인의 안보관이 투철하고 우리가 전쟁이 나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떤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자병법 제3편에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어떻게 됩니까? 싸워도 100번을 싸워도 이태롭지 않다. 그래서 지피지기 백전불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싸울 때마다 반드시 위험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 그러면 나라를 수호하지 못하는 우리는 비극을 또다시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협하는 적의 실체와 의도를 명확히 알고 있다면 강한 군사력과 국민적 어떤 단합으로 인해서 대응 태세를 곤고히 하고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을 지킬 수 있다는 중요한 어떤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위협하는 이러한 그 적을 알고 대응 태세와 능력을 갖추는 한편 초국가적 그 다음에 어떤 비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을 알지 못하면 여기에서는 비극을 초래할 수 없고 안다면 이런 어떤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수호를 철저히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국가 안보와 그 다음에 적의 어떤 정의로서 국가 안보란 뭐냐? 국가 안보란 이 국가 이익을 국내외 위협으로부터 지켜냄으로써 국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우리가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이란 뭐냐? 일반적으로 국가의 어떤 존립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전보장, 그죠? 안전보장,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 다음에 그 자주권 행사, 그 다음에 번영과 발전 이런 것들이 국가 이익에 심대한 위협을 되는 이러한 대상이라든지 또는 이를 지원하는 그 다음에 동조하는 이 세력으로 우리가 적을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어떤 적은 대한민국의 주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여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한반도의 어떤 평화 정책을 위해서 여기서 교류와 협력의 어떤 대상인과 동시에 여전히 어떻게 됩니까? 현실적으로서는 어떻게 됩니까? 군사적 위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도발 시 어떻게 돼요? 강력하고 단호하게 여기서는 도발하면 강력하고 그 다음에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이러한 태세와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북한의 도발 건수는 2018년 11월 초까지 3,119건으로 시기별로는 약간의 어떤 면에서는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그 다음에 2000년대 특히 2000년대 들어와서 이 중반부터는 6차례였던 것인 핵실험을 강행했고 그 다음에 미사일이라든지 화생봉 무기 같은 이런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어떤 면에서는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중하고만 있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이런 시험을 통해서 발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북한의 적과의 관계에 있어서 협력하고 우리가 그 다음에 교류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위협의 대상이 된다면 강력하게 단호하게 여기는 응징하고 대응하는 이러한 추세도 우리가 갖춰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1990년대 이후 이제는
도발, 그 대남 도발 사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 여기에 9월 18일에 이제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이 있었잖아요. 강릉시 안인질이 이 해안가에서 자초된 북한 잠수정이 이제 발견되게 되죠. 그리고 49일간의 어떤 소탕 작전으로 인해서 무장 간첩을 어떻게 됩니까? 1명 생포하고 그다음에 13명을 사살하고 11명은 잠수정에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시체로 발견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 어디 소속입니까? 북한 인민무력부 이런 정찰국 소속으로 인해서 잠수정을 타고 침투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99년 6월 18일 그 6별과 이제 제1차 연평해전과 2002년도 6월 29일에 이제 제2차 연평해전으로 인해서 연평도 인근의 NLL 남방 이 해상에서 그 북한 경비정이 기습적으로 선제 사격을 이제 상제 사격에 대해서 우리 해군 경비 함정이 이제 대응 사격을 실시함으로써 해전으로서 제1 연평 해전 당시에는 북한은 어뢰정 한 척이 이제는 격침이 되고 다수의 사상자가 이제 발생하는 어떤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측도 경미한 피해가 이제 발생이 됐는데, 자, 제2차 또 연평제전에서 북한 경비정 한 척이 대파되고 이 사상자 30명이 이제 발생했고 우리 측도 6명이 전사하고 고속정 한 척이 여기엔 어떤 예인종 침몰하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 11월 10일에 대청해전에서 이제 대청도 인근 그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의 어떤 조준 사격에 의해서 우리 고속정이 어떻게 됩니까? 대응 사격을 실시하는 해전으로서 북한 경비장 한 척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손상되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됐고 또 우리 군도 경미한 피해가 어떤 발생이 된 이러한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3월 29일에는 우리가 지금도 가슴 아픈 이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인해서 백령도 인근의 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이던 이 해군 2함대 소속 천안함이 어떤 면에서는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서 이런 침몰된 사건으로 인해서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이제는 전사를 하게 된 이러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2010년도 11월 23일에는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인해서 북한군이 연평도에서 170여 발의 포격을 가해서 이제는 군인 2명이 전사하고 민간인 2명이 이제는 사상하고 또 민간인들이 다수의 어떤 중경상들이 이러한 발생하는 피해를 당했습니다. 자, 1953년도에 이 정전협정 이후에 북한이 우리 영토에 처음으로 이제 포탄을 이용해서 이 공격을 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어떻게 됩니까? 전쟁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민간인이 포격에 의해서 희생됐다는 점에서 국제법을 무시한 이 중대한 범죄 행위였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 거기에 대한 적절한 이런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한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비있지만 또 만약에 그걸 했다고 해서 이게 또 재래전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면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위험 부담도 있었을 그러한 상황도 있었겠지만 하여튼간에 우리는 포격을 가하면 거기에 따른 적절한 또 대응 사격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또 군의 어떤 국민의 어떤 재산과 생명 이런 어떤 것들을 지켜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2015년 8월 4일에 그 목함 지뢰 도발 사건으로 인해서 경기도 파주 즉 우리 측 비무장지대에서 매설된 이 지뢰가 폭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사관 2명이 각각 다리와 발목이 중단되는 이러한 증상을 입은 사고로 인해서 군의 어떤 합동 조사단으로 인해서 여기에서는 사고 이후 8월 10일에 폭발 사고는 북한의 소행이라는 이러한 어떤 조사 결과를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매설한 목함 지뢰 때문에 일어난 어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확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그 동북아 지역의 이런 갈등과 불안 요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아 지역에서 경제 분야의 어떤 그런 복합적 상호 이 의존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과는 반대로 정치,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안보 분야의 갈등이 증가하는 현상을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아시아 패러독스라고 이제 부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호도 상공은 한중일 상공 모두의 어떤 그 반공 식별 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과 중국이 어떻습니까? 이러한 그 우리가 선정한 반공 식별 구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기에서는 계속적으로 여기에는 어떤 분쟁의 소지를 이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호도 관련 문제에도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이 공군력과 해군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의 어떤 영예와 이런 어떤 영공을 지킬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엇보다 보면은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 이 삼국 그다음에 한중일 이 삼국이 반공식별구역 안에서 이거를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지금 보면 여기에서 보면 계속적으로 이 침공이 해오고 뭐 이런 현상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넘어오면 또 다시 우리가 또 대응 어떤 사격을 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 또 우리나라 전투기도 또 같이 이렇게 띄워서 거기에 대한 어떤 방어를 하고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러한 그 지역 내 어떤 위험 요인 대응 방안을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 위험 요인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으로서 북한과 한반도 주변 국가의 어떤 군사력이 더욱 현대화하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영역과 주권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군에게 부여된 이러한 가업이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 정세라든지 그다음에 동북아 정세, 그다음에 어떤 북한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에 기초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무엇보다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이런 어떤 전략적 사고라든지 그다음에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국력이 어떤 면에서는 받쳐주어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맹을 활용하는 어떤 지혜라든지 어떤 경쟁, 이러한 경제국과 적대국가를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외교 역량,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어떤 동맹 관계, 즉 외교 어떤 역량, 외교 역량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상호, 그런 어떤 그 적대 관계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있어서 외교 역량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외교 역량을 통해서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가서 적대를 어떻게 이런 것들 서로 상호 협력하고 보완하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뤄갈 수 있는 이러한 체제를 우리가 갖추어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국들은 지금 상호 적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도 지면하면 또 우리가 상호 보완을 하고 있고 상호 외교 역량을 또 갖추고 있고 또 외교 역량을 갖추고 서로가 협력을 하고 있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또 갈라서고 있고 뭐 이런 영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이뤄가고 있다는 거죠. 다음은 새로운 위협의 어떤 증가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걸 살펴보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지구촌이라는 어떤 개념은 어떻게 됩니까? 지구촌이라는 어떤 개념이 이제는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도 영토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분쟁, 종교 갈등, 인종 분쟁 이런 것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이 어떤 초국가적 그다음에 어떤 비군사적 위협 증가 이게 증가되면서 안보의 불확실성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 더욱더 안보의 개념은 여기에서는 어떤 포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외부의 어떤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이익과 가치를 지키는 이런 안보를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전통적 안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어떤 이익과 이러한 어떤 가치를 지키는 안보를 우리는 포괄적 안보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 안보가 있고 포괄적 안보가 있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가면 갈수록 나라가 다양해지면서 그래서 이제는 포괄적 안보 개념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다.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떤 중간에서 이제 좀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잖아요. 한국. 그다음에 여기도 일본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한국이 경제적으로는 중국하고 관계 있고 국방으로는 또 미국과의 관계가 있고 여기에서는 서로 상대 어떤 그런 적대 관계가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그런 주변국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는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전통적 안보를 우리가 따져보면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국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어떤 교류만 해야 되겠죠. 근데 또 이 포괄적 안보적인 개념을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면 한국과의 관계를 또 중국과의 관계를 등한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북한에 하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어떤 적대 관계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위험 요소를 갖고 있는데 이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안으로서는 직접적인 방법도 있지만 또 이 중국하고의 어떤 관계를 또 해결하는 이론적인 어떤 초과가 있기 때문에 다자적인 어떤 그런 안보뿐만 아니라 포괄적 안보를 우리는 지켜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자, 그래서 이제 이 안보가 포괄적 안보 개념으로 이제 확산되고 이제 있는데 그만큼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보에 대한 어떤 이런 예측 가능성도 매우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4세대 전쟁이라는 새로운 이제 어떤 그런 차원에 전개되면서 위협이라는 대응이 어려움도 증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세대 전쟁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에서는 비대칭성이 강한 어떤 수단을 활용해서 비정형적인 방법으로 이 수행하는 전쟁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테러라든지 어떤 미디어전 뭐 이런 어떤 그 새로운 형태의 어떤 비정규를 통해서 사회 혼란을 조성하는 이러한 어떤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국가적 위협이라든지 비군사적 위협의 어떤 사례로서 테러 행위는 재정적으로 열악한 어떤 파괴 행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위협과 파괴의 방법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이버 공격 위협은 민간 기관은 물론 정부 기관의 어떤 정보 시스템에 침입해서 중대한 장애를 어떤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파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전통적인 우리가 여기에서는 안보에서 여기에서는 또 사이버 공격이라든지 감염병, 기후변화 이러한 어떤 새로운 유형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생존과 운영, 그 다음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어떤 포괄적 안보 개념이 이젠 필요해졌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군의 어떤 철통 같은 준비와 그 다음에 적의 위협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는 무력 도발에 대해서는 철저한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대응으로 국가 안보가 위협받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쪽의 포괄적 안보 개념을 통해서 무력 도발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응을 통해서 국가 안보를 우리가 위협받지 않도록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튼튼한 이런 안보를 위한 우리의 어떤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어떤 주권과 영토를 지키고 그 다음에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 안보의 어떤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의 안보는 남북 관계의 변화로부터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지정학적으로 동북아 국제 정세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오늘날에는 국가 간의 어떤 세력 다툼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군사적 대결로 인해서 전통적인 안보 외에 초국가적 위협의 어떤 확산에 따라서 안보 불확실성도 증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안한 상황 속에서 튼튼한 안보는 어떤 것입니까? 국가 존립의 기반이자 남북 관계의 어떤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부에서는 안보에 대한 관심이 줄고 있고, 또한 안보 불감증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이 좀 우려되는 이러한 것들이 자주 회자된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보는 숨 쉬는 데 필요한 공기처럼 중요한 요소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현실적인 이런 안보 현상들이 약간의 어떤 그런 불감증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는 법이고, 그리고 우리 국민이 대대손손 살아갈 어떤 이 나라의 안위를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서 방비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또다시 나라를 잇는 참극의 어떤 비극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안보는 어떻습니까? 선택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안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죠. 필수. 안보는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수라는 마음을 가지고 튼튼한 안보 태세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우리가 지키는 안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점검하면서 점증하는 위협에 대처하는 안보를 우리가 수호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 방위를 소홀히 하여 그래서 외부의 어떤 침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을 때 국민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고, 안보가 튼튼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은 최소한의 어떤 인간적인 존엄도 지킬 수 없음을 우리는 36년간의 일제 취업과 6.25 전쟁, 또한 타국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안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그 다음에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다는 것, 그리고 명제에 담긴 이 여러 가지 어떤 참뜻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보가 튼튼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은 최소한의 인격적인 존엄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유명한 경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평화는 힘이 있어야 얻어지고, 자기 나라를 지키지 못하는 나라, 그것은 나라라고 할 수 없고, 국방은 국가정책의 어떤 최우선 순위 정책이어야 하고, 국방이 흔들리면 나라를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비해서 튼튼한 국방 태세를 확립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고한 군사 태비 유지로서 특히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 태세를 우리가 기반으로 해서 북한은 물론 여기 잠재적 위협의 어떤 도발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도발 시는 어떻게 돼요?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여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전방위 군사 준비, 군사 대비 태세를 우리는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북한군의 어떤 핵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사일, 그 다음에 비대칭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한국형 이제 3축 체계를 우리는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 한국형 3축 체계란 뭐냐? 먼저 유사시 북한의 핵 및 그 다음에 핵이라든지 미사일 이런 작전 체계를 타개하는 이런 어떤 킬체인 이런 어떤 것들이 우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 발사되어 우리 측으로 날아오는 어떤 미사일을 요격하는 어떻게 됩니까? 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우리가 이제 구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북한이 핵무기 사용 시 어떻게 돼요? 적 지휘부를 집중적으로 그 다음에 타격해서 응진 보복하는 대량 응징 보복 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춰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북한 위협 대응 시 여기에는 기존의 어떤 한국형 3축 체계에 의해서 북한을 포함한 전방위 핵이라든지 대량 살상무기 위협에 대비해서 전략적이고, 여기는 어떤 그런 전략적 타격 체제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 이런 것들을 확충해 나가야 우리는 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미동맹과 이제 국가안보,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은 6.25 전쟁 참전과 어떤 희생의 뿌리를 둔 한미동맹은 1953년에 한미 상호 방어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제는
어떤 70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70년간의 안보의 어떤 핵심 축을 이루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굳건한 영하 방위태세를 유지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이러한 어떤 억제하는 것은 물론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미 상호의 방위 조약은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습니까? 여기는 정전 협정을 조건으로 해서 미국으로부터 얻어낸 어떤 성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서 이제 외국과 맺은 군사 동맹으로서 이런 어떤 최초 지금까지 어떤 유일한 동맹 조약이고 또한 한미 상호 조약은 방위를 목적으로 한 조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 방위 조약의 어떤 주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세 가지 어떤 한미 방위 조약이 있는데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이러한 한미 동맹의 기여로서 우리나라는 6.25 전쟁 당시 어떻습니까? 여기에는 대한민국을 여기에서는 북한 이 동맹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했고 그 다음에 유사시 이러한 어떤 증원 전력을 통해서 압도적인 전투력과 결정적인 기동력을 통해서 전쟁 승리를 우리가 보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미동맹의 어떤 기초를 통해서 튼튼한 안보는 외국 투자자의 어떤 국내 투자 여건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음으로써 여기에 따라서는 또한 경제 성장을 우리가 더 한층 확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내 경제, 국내 어떤 그런 안보 상태가 여러분들 어떤 위협적인 요소가 계속되고 불안하다 그러면 외국의 어떤 그런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 경제도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한반도, 우리는 어떤 한미동맹을 굳건히 지켜나가면서 이런 그런 우리나라의 어떤 유사시 이런 어떤 북한뿐만 아니라 타국으로부터의 어떤 이런 국가를 지켜나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어떤 상호 보완적 한미 동맹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자, 군사 동맹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포괄적 동맹 관계를 통해서 이제는 협력 분야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 6월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상호 신뢰와 자유를 통해서 민주주의의 어떤 인권, 법치 이런 것들을 기반해서 양국 간의 어떤 파트너십을 재확인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전략 동맹을 해서 지속적인 발전 이런 것들을 합의에 이제 이르게 됐다는 거죠. 따라서 한반도에서 이러한 굳건한 이 동맹 위에서 전시 작전 통제권을 어떤 조기 이제는 전환하는 이러한 것까지 이제 발전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2018년에 한미 안보 협의회를 통해서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해서 어떤 공조와 협력을 통했고, 그래서 한미 양국은 군사 대비 체제를 공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이제는 우리 군 주도를 통해서 한미 연합 방위 체제를 구축을 통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확대시켜 나가서 전시 작전 통제권을 이제는 전환하는 이러한 어떤 단계까지 이루어갈 수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포괄적 여기에는 안보 체계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주변 국가의 어떤 전략적 협력 강화를 통해서 이제는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면서 이제는 영내의 어떤 안보 불안의 요소를 대처하고, 그 다음에 주변 국가의 전략적 협력과 강화 비중을 통해서 이제는 국가별 특성을 고려해서 이제는 뭘 합니까? 맞춤형 안보 전략, 이 안보 전략 협력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다자 안보 협력을 증진시켜서 한반도의 어떤 주변의 안보 환경을 우호적인 환경으로 조성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한반도의 여러 가지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어떤 역사적인 어떤 사례를 통해서 보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그다음에 삶의 터전을 확보하는 국방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안보와 국방이 이 중요성에 대해서 어떤 이해와 의지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태세, 그다음에 능력까지 갖추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국가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군을 중심으로 전방위 안보 태세를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60년간의 어떤 대한민국의 안보의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연합 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해서 중국이라든지 일본, 러시아 등과의 어떤 협력을 강화하고 나아가서 유엔 등 국제사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감으로써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고 또한 어떤 영내 안보 불안 요인에 적극적으로 우리는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어떤 국가가 다자 안보 협력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자국 내 우리나라의 어떤 안보적인 불안 요소를 극복하면서 우리 어떤 경제적인 요소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 나갈 때 우리 대한민국은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이러한 어떤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직업군인의 어떤 국가 간과 안보 간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장시간 어떤 강의를 듣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19일 날에 또 연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적인 어떤 마음의 연휴 약간의 여유가 있겠지만 이제 또 기말고사라든지 강의 듣는 시간이 이제 점점 짧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강의가 이제 12주 차로 6월 12일까지 모든 강의 수강은 끝나는 것으로 이제 해서 기말고사 시험은 이제 오늘 아마 제가 손 교수님한테 자료를 안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일 오전까지는 이제 완료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 가지 어떤 강의라든지 그다음에 기말고사 이런 질문사항이나 시험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 있으면 또 궁금사항이 있으면 문자나 또 카톡을 남겨주시면 여러분들한테 성심성의껏 잘 안내하고 또 좋은 결과로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간에 계속적인 코로나로 인해서 참 사회가 여러 가지 어떤 질병으로 해서 뒤숭숭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군인으로서는 자기 어떤 직분과 어떤 역할에서 충실해서 특별히 어떤 국민들이 불안스럽지 않게 우리의 국방의 어떤 그런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우리 군인의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또한 여러분들의 후방에서 여러분들을 지원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듣느냐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